그러네요. 재밌네요. 예, 여러분들의 기대치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16강 탈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건데 네. 지금 청취자들 문자가 막 쏟아지는데 대부분 구군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그래서 이기는 쪽으로 많이들 걸고 계세요. 네, 그게 이제 뭐 확률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예, 배당이 높기 때문에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도 괜찮아요. 사실은 네.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어제 경기 보면서 제가 축구의 재미를 느꼈다고 네. 그랬죠. 이런 재미 느끼시면 되고 스트레스 풀면 되고 선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슬란드 경기를 봤는데요. 예. 그 감독이 치과 의사 출신이고 예. 또 골키퍼가 예. 메시 골을 막았는데요. 영화 감독 출신이에요. 여기는 리그가 없기 때문에 뭐 투잡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 인구가 우리나라 도봉구 인구 정도 된대요. 네. 세상에. 근데 거기에서 아르헨티나 메시를 이긴 거잖아요. 네, 막 쓰러질 듯 최선을 다하는 경기 무승부였죠. 네, 네.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도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해준다면 그럼요. 뭐 3패로 지고면 어떻습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네. 마음껏 뛰고 오고 네. 준비한 것들 마음껏 그럼요. 펼치고 오기를 뜨겁게 응원을 하면서도 또 이기기를 바라잖아요. 그럼요. 2대1. 보겠습니다. 자, 이택수의 여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나저나 지방선거 끝나고 오늘이 첫 순서예요, 여론. 지방선거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될 텐데 리얼미터가 얼마나 맞췄는지 제가 쭉 좀 이 분석 나온 것들을 보니까 가장 근접하게 맞췄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네, 이번 선거가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다행스럽게 여론조사 결과들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나타났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차 규모를 따졌더니 타 조사기관보다는 오차가 좀 적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에 사실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보수야당에서. 특히 홍준표 대표가 여론조사가 조작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좀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우리 조사 업계 직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했죠. 여론 조작이라고 하니까. 왜 근데 이번에 홍준표 대표는 왜 그렇게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뚜껑 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근접하게 맞춘 겁니까? 선거 전략상 그러니까 자체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아마 객관적인 조사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직을 움직이려면 좀 우호적으로 나온 결과들, 가령 유선 비율을 높인다든지 얼마든지 이제 통계 과정에서 결과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근접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게 이제 저희가 정례조사는 무선 비율을 80% 90% 반영을 시키는데 무선 휴대폰 네, 샤이 보수 표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유선 비율을 정례조사보다는 한 20% 정도 더 늘렸습니다. 혹은 또 자동응답 방식이 이제 비밀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이 이제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덜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자동응답 비율을 좀 높였던 점. 그걸 그때 조절을 하시는군요. 항상 그렇습니다. 뭐 유선 20, 무선 80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이번엔 샤이 보수가 많을 거야. 그러면 유선, 즉 나이 드신 분들,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응답할 수 있게 유도해야지 이런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선거 결과랑 비교했을 때 뭐 가령 지난 대선 때 어느 대통령 후보를 찍었는지 물어봐서 과도하게 특정 후보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유무선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는 거죠. 그런 걸 보정 작업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여론조사는. 그래서 이제 방송 3사하고 저희 걸 비교한 기사를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무선 비율이 저희는 한 5, 60%였는데 방송 3사가 7, 80% 정도. 저희 정례조사랑 비슷하게 반영을 했는데 저희는 이번 선거조사는 지난 대선 때와 달리 투표율이 높긴 했는데 60%에 그쳤기 때문에 무선 비율을 조금 덜 반영을 시킨 거죠. 그런 이유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대표의 비난이 틀린 게 됐고 리얼미터가 가장 근접한 수치까지 맞춰낸 걸로. 근데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겨우 500명 조사한 거 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여론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또 얼마나 조사하느냐고 상관이 없어요. 거죠. 뭐 미국도 수억 명 인구인데 1000명으로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1000명밖에 안 해요. 그 많은 인구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맞았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예측이 실패했던 거는 간선제의 특성상, 그러니까 득표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대략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근데 미국 선거 제도가 간선제고 경합주에서 많이 이기는 후보가 그걸 다 가져가는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측이 실패했던 부분이 있고요. 듣고 보니까 여론이 과학이네요. 아직까지는 여론조사가 크게 틀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 자랑스럽네요. 네. 리얼미터. 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이번 주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가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효과로 75.9%, 지난주 대비 3.6%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오래간만에 5주 만에 10%대로 떨어져서 19%로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빠졌습니다. 뭐 등락이 조금씩 있었지만 3.6%포인트가 움직인 거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초 중반까지는 지방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CBID 그 표현이 빠지면서 그 상승폭이 주초 중반까지 크지는 않았었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은 오히려 긍정보다는 뭐 주춤하는 쪽이었고 홍보하는 쪽이었습니다. 결국은 지방선거 분위기가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 여기까지 보죠.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주간 집계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지방선거일인 13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9,216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07명의 응답을 완료해서 5.1%의 응답률이었고요.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대1 거셨죠? 2대1. 2대1로 이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걸겠습니다. 아이스 라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1대0으로 이긴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에 섞인 문자들 보내주. 최홍팔님 1대0으로 한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2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이대만님 2대1이 제일 많네요. 장재국님 1대1 예상합니다. 무승부. 2대1로 질 것 같습니다도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는데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또 축구가 있는 날은 축구 얘기 조금 해야죠. 저는 일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택수 대표하고 저는 했어요. 2대1, 저는 1대0. 전 예상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과 나오는데 그걸 미리 예상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그게 또 소소한 재미인데 그걸 기자들은 자기가 기사 쓸 분야 아니면은 관심 끊어버립니다. 너 인간이니 김비서 이런 드라마 봐야 되는데 드라마가 자꾸 끊어져갖고 요새. 드라마가 중단돼. 좀 트렌드 좀 따라가 주세요. 축구 볼 땐 좀 봐주세요. 오늘은 한국전쟁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자수첩에서. 6.25 한국전쟁 이야기인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이 38선을 넘어서 남침을 감행할 때 그때가 바로 1950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 개막식 날입니다. 개막전 날입니다. 이거는 아는 분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38선 넘어올 그때 브라질 월드컵 축구의 개막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멕시코가 브라질한테 골을 막 먹을 때죠. 근데 어제 이겼다니까 참 이상한 감회가 좀 돕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6.25 전쟁 기념의 월드컵 축구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와 북한, 미국의 협상이 이제 막 겹쳐진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싱가포르 선언은 끝났습니다만, 싱가포르 회담은 끝났습니다만 한반도 이슈가 한참 진행되고 정전협정 이야기가 오고 있는 이 와중에 월드컵이 개막을 한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네요. 해마다 이제 6월에 월드컵이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자꾸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올해는 더 뜨거울 때 겹쳤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순한 생각, 단호한 생각들을 좀 이제 평화체제를 새로 구축하려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6월이 가기 전에 6.25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변대 기자,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다, 침공한 거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전쟁의 기본 구조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스탈린은 맨 처음에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힘이 너무나 강대했고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치르라고 거의 탈진해가지고 핵폭탄도 이제 막 겨우 하나 만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뛰어들기가 못했는데 북한 김일성과 남노당 박헌영 두 사람이 간단하게 해치워서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 기습작전으로 라고 자꾸 숫자로는 47회를 졸라댔다는데 그래서 결국 조건이 붙죠.
군대는 우리는 못 보낸다. 그 대신 중국이 군대를 보낸다는 조건으로 허락하마. 그래서 여기에 마오쩌둥이 이제 동의를 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오쩌둥은 국민당과 공산당 중국 내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제스를 대만으로 몰아냈는데 깨름직하니까 대만도 밀어붙이려고 1950년 8월쯤에 밀어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련에서 한국전쟁으로 좀 가달라라고 하는 바람에 대만 점령을 이제 포기하고 한국전쟁에 투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오쩌둥도 거기서 약간 스텝이 꼬인 거예요.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는 전쟁에 소련을 대신해서 참전을 한 거잖아요. 세계 프롤레타리아 공산계급 투쟁이라는 이제 대의명분에 함께 공산권으로 묶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전쟁에 보낸 중공군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공내전 때 대만 그 국민당 정부군이죠.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조선족, 흔히 말하는 조선족 군인들을 주로 보내가지고 중화민국의 중화를 구성하는 한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 뭐 이렇게 또 따지긴 좀 애매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유엔 참전 16개국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열심히 와서 싸워줬을까? 특히 형제 나라 터키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긴 거잖아요. 터키는 그리스하고 앙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에서 공산군과 정부군이 싸웠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근데 소련이 그리스, 터키 그 지역은 우리는 손 뗄래 하고 아무것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발을 뺐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나름대로 자유 진영이 이기고 미국과 영국 편이 된 거죠. 근데 터키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무기 거래를 했어요. 중립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새 말로 부역죄가 있죠. 부역죄. 그러니까 미국, 영국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자기들의 앙숙인 그리스마저도 미국, 영국 편으로 가고 소련은 돌봐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한국전쟁에 열심히 참가해서 그런 잘 배경이 보이자. 있었던 거군요. 태국도 그렇습니다. 태국. 중립국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미국과 일본이 싸울 때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왜 무사히 넘어갔냐? 우리는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뭐 편리한 거는 봐드릴 테니까 편의를 봐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군이 남아시아를 정벌하는데 필요한 이런저런 편의를 봐준 사실은 도와준 거죠. 부역죄가 태국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 나라마다 그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뛰어든 건 아닙니다. 다 사정이 있군요. 세상이 다 그런 거죠. 자국의 이익과 관련돼서 6.25에 참전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열한 국제 정치와 전략 차원에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속속들이 들여다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이죠. 소련 6.25 전쟁에서 자기네들은 피 안 흘리고 재미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미국은 엄청난 돈을 군비에 군비로 쏟아부으면서 전략 무기들을 개발해 가죠. 6.25를 기점으로. 소련은 이걸 뒤따라가니라고 맨 처음에는 세계 두 강대국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걸 봐서 압니다. 핵폭탄 가지고 잠깐은 겁주는 데 쓰지만 막상 전쟁 터지면 사용을 못한다. 쌀만 먹을 수도 없고 경제가 무너지면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무너져갖고 쪼개지더라. 결국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6.25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 휴전협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니라고 엄청 꽁꽁 싸맸습니다. 휴전협정을 길게 하면서 북한, 유엔군, 중국이 서명한 휴전협정이 있고 전쟁 당사자 간의 군사정전위원회를 또 열게 돼 있고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또 거기다 다시 열게 돼 있고 그래서 복잡하게 꼼꼼하게 쌓아맸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시 풀려면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평화선언하고 그다음에 정전 협정하고 이게 금방 될 것 같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과 분쟁은 폭발적이지만 평화협상은 아주 길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특히 군사협상의 경우는 경제처럼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고 회담이 잘 되면 군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네요. 우리 쪽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고 북한은 비핵화 이후에 한미 동맹과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 차이 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뒷걸음질 치는 거고 상당히 오래 갈 건데 이럴 때 비관론을 자꾸 앞세우면서 오히려
회담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되도록 이제 밀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차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5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6.25 앞두고 우리가 조금 미리 6.25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변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 열심히 하고 내일 뵙죠.